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냅니다. 저는 임시 진행을 맡고 있는 황보선입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오는 8월 1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이제 사흘 동안 황금 연휴를 보내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8월 17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어제 이제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됐는데요. 이렇게 되면 토요일인 광복절에 이어서 일요일, 월요일까지 네. 사흘 동안의 긴 연휴가 이어집니다. 네. 취지는 이 코로나19 사태의 단계에 따른 어떤 지친 의료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휴가철 이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간다는 조치입니다. 네. 실제로 이 긴급재난지원금 효과가 한 달에 그쳤습니다. 치솟던 쇠고기 가격이 내리고 있고요. 또 골목상권 매출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여기에다 올해는 이제 광복절도 토요일, 현충일도 토요일, 주말과 겹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휴일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이틀 정도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이제 고려가 됐는데요. 정부는 일단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이제 피로회복뿐 아니라 내수 진작 효과도 은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난 2015년 이 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8월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한 바가 있고 2016년에도 5월 6일 쉬게 해서 어린이날부터 황금 연휴 특수를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인철 소장께서도 이제 3일 연휴인데 어디 가실렵니까? 지금 어디 가려고 예약하려고 하면 예약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학생들이 대부분 여름방학이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예. 이제 지금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여름방학이 짧아졌는데 그게 8월 초부터 중순까지여가지고 예. 지금 예약하려면 보통 성수기철에 거의 한 2배 가까이 숙박의 경우에는 비용을 줘야 합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사흘 동안에 이게 말복이죠. 8월 15일이 이제 말복부터 시작되는 사흘 동안의 황금 연휴로 내수 경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이전만 해도 대체 휴일 연휴가 길어지면 네.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이 국세통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수 소비보다 해외에서 소비를 더 많이 한다라는 부정적 시선도 만만치 않았는데 올해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 그렇죠. 해외여행은 거의 못 가는 분위기고요. 예, 네. 국내 유명 관광지가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경제연구원이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경제적 파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네.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천억 원대 이르고 취업 유발 인원도 3만 6천 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5천만 명의 한 절반가량, 네. 2,500만 명이 하루 쉰다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 건데요. 이게 사실 임시공휴일은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네. 기업은 단체 협약을 통해서 노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네. 특히 대기업보다 이 중소기업들은 쉬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하루 쉴 것이다라는 추산인데 어쨌든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아질수록 내수 부양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임시공휴일 시행일에 전체 인구 50%만 쉴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이제 모르고 안 찾아간 개인연금을 상속인들에게 직접 안내해 주기로 했다고요.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예. 나머지는 상속됩니다. 네. 하지만 연금 성격상 가입자 본인만 수령 가능한 것으로 알고 상속인들이 자녀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개선해서 사망자의 개인연금 가입 여부와 수령할 연금액 등을 상세히 이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잠자는 개인연금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약 500억 원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험가입자들에 대해서 오는 9월부터 금감원이
상속인이나 대리인에게 우편 안내할 예정인데요. 네. 상속인들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서 관계서를 제출한 뒤에 상속자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포스코가 지난 2분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네요.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황 부진 때문인데요. 예. 이제 지금 포스코의 별도 기준, 개별 기준 2분기 매출액이 5조 8천억 원대, 네. 영업 손실이 1,08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 지난해와 비교하니까 매출은 21% 줄었고요. 예. 영업이익은 지난해 7,243억 원 흑자에서 적자 전환한 겁니다. 포스코가 분기 적자를 기록한 건 창사 이래 처음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철강이 들어가는 자동차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이 지금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각국 예. 공장의 가동을 멈추니까 철강 수요까지 얼어붙었는데요. 다만 3분기부터는 상황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철강 판매가 당초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3분기부터 포스코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일. 하나의 사건을 입체적으로 풀어보는 시간, 사건 와이파일. 오늘도 이성과 감성의 이해를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부카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예리한 카리스마 예카 2호선 심리 상담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요즘 뜨거운 이슈 중 하나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피고세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버린 사건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해 봐야 할지 이성 그리고 감성의 시각으로 비춰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자, 부카 백 팀장님, 이번에 네네. 공소권 없음이 무엇인지 일단 설명. 네, 이제 박원순 전 시장님이 그 비서실에 근무했던 여직원이 네. 이제 몇 년간, 수년간 어떤 성적인 그 범죄 피해자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걸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9일과 10일 사이에 박원순 전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됐는데 고소인 조서까지 마치고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수사를 진행을 해서 범죄 혐의를 밝혀가지고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 검사가 이제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법원에 그 재판을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타겟, 그러니까 대상자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그런 불기소 처분 네. 하는 한 유형이거든요. 공소권 예. 없음이.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공소권 없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사자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수사를 종결하고 이거를 마무리를 지어버리면 네. 피해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고 좀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편의상 자, 그리고 사회적 비용 절감상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다. 이런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사실 네. 그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적어도 우리가 공소권 없음 그중에서도 일명 이제 성폭력과 관련된 네. 이야기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많은 분들이 이게 누구든지 간에 공정과 정의에 기반해야 될 거다라는 거는 서로 입장이 다르고 시선이 다르더라도 아마 공통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소권 없음 상황이 될 때 이른바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의 사망이 어떤 의미인가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힘이 있고 덮어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남는가 피해자와 고통만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공소권 없음으로 이 인생의 고통이 마감되는 것인가 과연 가해와 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은 다 증발해 버리는 것인가 이제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도 맹점이 물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뭐 관련된 어떤 조사가 또 결과가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피해 호소 자체가 유죄 확정하고 통과가 돼버린다든지 네. 뭐 이런 몇몇 가지 안타까운 부작용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결국은 피해를 호소하는 그 여성의 인식이나 감정을 기반해서 성폭력을 바라봐야 한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 이게 이제 이 사망으로 결국 공소권 없음이 된다는 건 누군가에게는 그냥 없어져 버리는 그냥 가름돼 버리는 일이 돼 버리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로 남을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자, 특히 이를 가지고 피의자를 이제 범죄자로 치부하거나 그 단정 지으면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사자 명예훼손 등에도 이제 걸릴 수가 있는데 자, 사건에 대한 언급 자체가 그렇지만 위축되는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을까?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왜 이런 처분을 할까?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으켰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 해서 공소권 없음 자체로 수사를 종결해버리고 이제 재판 자체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하는 사람, 이제 법에도 피와 눈물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휴머니즘에 입각한 그런 요소가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망을 했다. 그러면 형벌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형벌은 뭐냐? 바로 사형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물론 그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사망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사자의 어떤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을 계속 거론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문화에 좀 입에드는 요소가 있긴 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그 어떤 신념이나 이념이 바뀌는 그런 문화 세대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비록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 피해 상황이 어떤 한원되지 않는 네. 또 뭐 물질적으로 보면 변상되지 않는 요소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쉬운 점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또 지금은 조금 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비록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재상을 낱낱이 밝히고 실질적인 어떤 범죄나 입법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을 세상에 밝혀줌으로 해서 재발 방지라든가 또 피해자의 어떤 심리 상태를 안정시키고 좀 변제를 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수사가 좀 낱낱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죄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어떤 부분은 또 별다른 문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안타까운 사망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만약에 이게 이렇게 유명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그냥 확 덮어버렸을 거예요. 아마 누구도 알지 못하고 이 사건이 그냥 종결이 돼버리고 그랬을 텐데 이 사건의 전말에는 이 구조적인 그런 여러 역동들이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조사들이 함께 들어가야 앞으로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아마 이런 면에서도 이런 논의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슷한 사례가 생겼을 때, 유명인이 아니고 일반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좀 말씀하신 대로 그냥 덮여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많죠. 이제 실제로 지금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좀 되돌아봐야 할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15년 7월 5일 날 그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해킹 업체에서 이 해킹 팀이 일부 국가죠. 또 독재 국가라든가 이런 상황인데 이걸 해킹을 해가지고 일부 자료를 위키리크스에다가 터뜨려 버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은 뭐냐면 소위 5163 부대라는 그 위장한 단체처럼 해가지고 소위 RCS라고 해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인데 이게 뭐냐면요. 상대방 그 스마트폰에 어떤 그 어플을 작동을 시켜가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통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소위 말하면 우리 흔히 말하는 감청 같은 걸로 인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걸 5163이라고 하면 지금 잘 모르시죠? 5월 16일 새벽 3시를 뜻하는 국정원이 쓰는 그런 어떤 숫자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국정원 산하에 있는 45세 된 사람이 이 사건이 논란이 됩니다. 이제 어떻게 논란이 되냐면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과 언론에서 자, 한국 국정원에서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악용을 한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또 크게 터져버렸냐면 이 지금 관련된 사람 45세 국정원 그 산하에 3차장 산하에 있는 과학정보국 과장이 경기도 용인에서 7월 18일 날 12시경에 빨간색 마티즈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됩니다. 네네. 예.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그 유서를 어떻게 남겼냐면 내가 간권 선거나 민간인 사찰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유서를 그 A4 용지 3장 분량으로 네. 남겼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후에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어떻게 수사가 중단이 되고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또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게 이제 2009년 5월 23일 날 김해 봉하마을 하면 부엉이 바위에서 우리 네.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이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은 사실은 대통령 퇴임을 하실 때 대통령으로서 직무하실 때 기록물을 모두 가지고 나온 논란.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밝혀지지는 않았죠. 그리고 또 뭐 있었냐면 가족들이 뭐 박연차 게이트라고 그래서 뭐 400만 물의 어떤 그 수수 행위 이런 부분들이 결국 논란이 됐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4월 30일이죠. 2009년 검찰 소환됐어요.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결국은 이것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네. 자,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는지 아니면은 사자에 대한 어떤 명예훼손적인 요소를 이 삭감을 시켜주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네. 이런 논란이 이번 박원순 전 시장 사건으로 또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자, 이 시간이 꽤 지난 사건들인데 네.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그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근데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면서 이 대중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대중은 하나가 아닙니다. 예. 굉장히 다양한 시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시각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를테면 우리가 이번에 뭐 이 사건의 굉장히 핵심에 서 있는 이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 이게 어느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니 이렇게 된 상황에 뭔가를 더 한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네.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피해자는 남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를 싸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이런 논의가 이제 반복이 되면 피해자는 일단 무기력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또 한 면 또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제가 아까 처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게 어느 편에 서든지 간에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다. 그것에 네. 기반해야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때로는 오염된 정의도 있거든요. 오염된 정의. 정의를 네. 표방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오히려 피해자와 혹은 그 고통을 다른 방면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네.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될 것인 게 저는 이런 경우는 2차 피해보다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해자 중심주의로 생각을 해본다면 누구 앞에서 어떤 고통 앞에 서서 그 사건을 볼 것인가 네.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심리학에는 뒤덮기 현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앞쪽에 큰일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 더 큰일이 있으면 앞쪽 일이 다 잊혀지는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공소권 없음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런 피해자들의 남은 고통이라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시각이 좀 다르더라도 예. 피해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돌보고 보호할 것인가 여기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규정 팀장께서 보시기에는 이런 당시 사건들 말씀하신 사건들 네.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양분된 시각이죠. 특히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는 네. 그 이면에 있었던 문제 제기보다는 어떤 좌절이라든가 그다음에 자괴감 이런 것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 비용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치면은 예를 들어서 지지자 같은 경우에는 좌절이나 분노 그리고 어떤 그 슬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져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감이 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지만 또 반대편에서 비난 쪽에서는 무슨 상황이 되냐면 이걸 계기로 해서 훨씬 증폭시키는 의혹.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어떤 암적인 요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에 이런 부분들의 조사나 어떤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죽음으로써 그 사람이 어떤 죄값을 치렀다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적인 요소를 보면은 지금 최고형이 사형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이미 스스로 사형에 처해지는 형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이 세상에 존재를 하지 않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 법상, 정서, 문화상 피도 눈물도 없이 과연 죽음으로써 본인이 어떤 반성을 했다고 보는 측면인데 이걸 과연 반성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스스로 회피를 해버렸느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나 인정하는 시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인데 과연 사회적 정의가 어떤 걸까? 피해자 쪽에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죽은 사람 쪽에서 봐야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 가해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회피냐 아니면 스스로 반성하고 죽음으로써 사죄를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거든요. 이걸 어느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이 큰 어떤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해서 이전처럼 이제 바로 수사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고소 사실 관련해서는 뭐 종결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오늘 또 피해자 측 2차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전 그렇죠. 11시로 알고 있는데 자, 이런 변화의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보고요. 예. 아마 한 개인의 일이었으면 그냥 묻혔을 일이고 기자회견 자체도 아마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적 이슈와 함께 만나면서 어쩌면은 그 피해자가 보호라면 보호이고 피해라면 피해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여하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변화는 고무적이다. 그리고 이 피해자를 위해서 이 사회가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이분이 받았던 여러 피해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한 노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피해를 입혔던 그런 정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뭐 고뇌 이런 것들이 좀 논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뭐 제가 볼 때는 이 2차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는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건 이런 피해자들의 이런 돌봄이나 관심은 굉장히 좋은데요. 정치적 노출로 보이는 거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정치적 노출로 보이는 건 매우 우려스럽다. 전개되는 상황이 2차 기자회견까지 오늘 예정되어 있는데. 자, 우리 부드러운 카리스마.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안희정 그 지사 사건 있잖아요. 지금 안희정 지사 사건에서 과연 당사자가 그 김지은 씨라고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피해자로서 안희정 지사는 3년 6월에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금 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안희정 지사와 김지은 씨가 과연 피해자로만 볼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느냐라고 보면 그러면 민주원 씨라는 안희정 지사의 부인 입장에서는 과연 이게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하는 논란이 굉장히 제기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럼 민주원 씨도 사실은 민주원 씨 입장에서 보면 불륜하는 관계라고 보거든요. 내 남편과 김지은 씨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분도 여성이고 아내이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 피해자가 아닐까. 피해자라는 측면도 굉장히 강한 그런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하나 또 어떤 걸 말씀을 드리냐면 소위 말하면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라든가 사회적 지도층의 어떤 성범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 때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커요. 지금 일부에서 보니까 한 67% 정도가 수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오는데 제가 이때 이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쭉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요. 2015년도에 박원순이 걷는 길을 어떤 작가가 지었어요. 뭐 이름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대해 언급을 해요. 이게 이제 그 박원순 전 시장이 어떤 글을 남기냐면 그는 갔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 슬픔을 딛고 정의를 바라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다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 글을 보고요. 뭘 느꼈냐면 박원순 전 시장이 이런 글을 남겼을 때 그 당시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성범죄에 관련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분이 남긴 글을 저는 다시 되새겨봐요. 그 당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글을 이 책에 남겼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글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박원순 전 시장이 주장하는 이 부분대로 가야 된다. 그래야 피해자 부분, 사회적 정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글을 남겼구나. 그런데 본인은 정작 네. 그런데 연루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으나 이 책에 남긴 글을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본세공이란 말은 뭐냐면 공과 가를 나누자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8년 8개월 동안 서울시장을 재직을 하고 또 인권이나 어떤 젠더 그 여성을 위한 변호사로서 활동을 했는데 네. 그런 부분에 공은 공이고 또 가는 뭐냐. 과연 비서실의 여직원을 수년간 성적인 권력형 범죄,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낱낱이 또 밝혀서 네. 다시는 이런 지도층 인사들이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경고라든가 네. 어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저는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전에도 오거돈 부산전 시장의 네.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참 이 일반 대중이 이 사건이 이어서 터진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충격도 큰데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걸 바라보는 뭐랄까 시선, 시각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많이 복잡합니다. 뭐 네, 네. 박원순 시장 공이 많죠. 예. 그리고 뭐 인간적으로 보자면 네. 사람이 다 원래 신념과 욕망 사이에서 다 비극적 감각을 다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 인간적 시선에서 보기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그 자리가 있었고 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어난 범죄라 더 놀랍기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분명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잠깐 뭐 공과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으로 과를 덮어서도 안 될 거고요. 예. 과가 공을 무효화해도 안 될 겁니다. 다만 공은 기념하고요. 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제 피고소인이 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고인이 됐고 이렇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 종결이 됐습니다. 자, 고소인에 대한 2차 피해, 서울시 등 방조 혐의에 대해서 경찰이 이제 엄벌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고요. 자, 현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이 피소 사건, 뭐 일반인들은 대중에서는 뭐 다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의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지금 법 체계를 보면 예. 공소권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확정 판결이라든가 동일 사건의 고소가 제기됐을 때라든가 또 재판권이 없을 때라든가 그다음에 친고죄 소위 공무원이라든가 내가 고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근데 고소를 하지 않았음에도 친고죄 같은 경우에 네. 수사를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법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존재를 해요. 그러면 이미 타겟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하는 게 원칙으로 좀 돼 있죠. 네. 다만 이런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또 사회 지도층이나 권력형 범죄에 연루되는 형태 소위 말하면 종범이나 공범 경향이 있는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이 덮여져 버린다고 하면 지금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표출을 못하는 또 약자 입장에서 정말 세상에 알리지 못하는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줌으로 해서 사회적인 경고나 어떤 사회적 지도나 어떤 공적인 측면에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사회 정화 차원에서 지금 네. 어떤 걸 느끼냐면 지도층의 비리나 성범죄는 왜 이렇게 크나큰 이슈가 되면서 시정되지 않느냐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어떤 공조하고 그다음에 암묵적으로 묵인해주는 이런 걸 발본색원해서 네. 더 이상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어 시스템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낱낱이 수사를 할 필요는 있다. 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구조적으로 묵살된 피해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서울시에 여러 번 이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전혀 뭐 수용되지 않고 완전히 거부된 상황이었고 네. 결국은 이제 한꺼번에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으로 있었고 이런 모든 과정들은 결국은 이 시스템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권력의 의미이건 구조적인 특징이건 문화가 아직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서이건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고 최숙현 선수의 사례를 보면서도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오히려 닫힌 문이 되고 네. 내가 어디 호소를 해도 그 소리가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네. 피해자들이 설 자리도 없고 결국은 이번에는 이 피해자가 살아서 호소할 수 있었지만 네. 또 다음 피해자는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죽음은 늘 안타깝고요. 네. 고통은 늘 남아있게 되는 이 상황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정치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를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잊혀지지 않는 목적이 된다면 네. 말씀드렸던 구조적으로 묵살된 피해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제 그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이런 사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기간이 문제라고 하는 측면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이제는 과감하게 반항을 하고 그다음에 세상에 표출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소를 제기하는 어떤 수사기관의 소를 제기하는 신속한 그런 대응 태세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은 약자적인 측면이나 조직의 어떤 그런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1년, 2년, 3년, 4년 끌어온단 말이에요. 끌어온다는 거 뭐냐면 본인이 표출하기 두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신문상의 불이익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성원들의 어떤 그 어떤 비판적인 문제 그리고 어떤 문제를 제대로 보지 않는 굴곡된 시선들 이런 게 두려운 거고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과연 가해자만 나쁜 걸까? 너도 동조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어? 너도 묵인하는 측면이 있지 않았어? 라는 비판이 분명히 따라다녀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불명예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두려워서 시간을 자꾸 보내는데 점점 가해는 커져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용기를 내서 이제는 빠른 시기 그러니까 피해를 당했다고 느낄 때는 방어 시스템을 좀 빨리 작동시켜서 세상에 알리고 자기를 방어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했으면 한다 하는 부분을 이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정말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북한 탈북민 출신인데 여성이 이제 실은 보면은 경찰에서 경찰관이 같이 이렇게 어떤 보호를 해주거나 그런 명목으로 이제 그 관계를 계속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실은 또 북한 탈북민 여성이 사실은 성추행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분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 표출하기까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힘들겠지만 이런 상황을 발생하면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의 수사를 하고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오래 걸리더라도 알려야 돼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그리고 물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이 분명히 인지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을 누군가에게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없어요. 눈빛으로든 아니면 여러 글로든 아니면 친구에게 꺼내놓는 작은 고백으로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옆에서 위로만 할 것이 아니고 함께 손을 잡고 신고의 장에 같이 나아가는 게 사실 그게 시민이고요. 그게 사실 함께 살아가는 인류를 가진 기본적인 사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용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저는 의무라고 봅니다. 의무다. 주변 사람들도 반드시 이 부분 지켜보고 같이 싸워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규종 전 수사팀장, 제가 강혜팀장님 그리고 이고선 심리상담 전문가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스포츠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스포츠 뉴스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숙현 선수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한 청문회가 열리는데 자, 김규봉 전 감독, 운동 처방사 안주현 씨, 그리고 장윤정 선수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부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관심을 모으는 뉴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0시에 이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이 동행명령장 이거는 이제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네.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내가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출석하지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네. 국회에서 이제 강제로 출석하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제도이거든요. 예. 이런 명령을 왜 내렸을까? 이 김규봉 전 감독하고 네. 안주현 운동 처방사 장윤정 선수가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내가 못 나가겠다 이런 뜻이죠. 이 김규봉 전 감독은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참석하는 것이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좀 수사 중이요. 예. 재판 중도 아니고. 뭐 나름 이런 일을 됐고요. 이 안주현 운동 처방사는 우울증을 비롯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장윤정 선수는 폐문 부재, 좀 어려운 얘기인데 진문이 있어서 우편물이 전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장윤정 선수는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이유로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동행 명령을 내렸고요. 동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들이 참석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청문회에 지금 몇 명이 지금 들어가죠? 증인이 31명이고요. 이제 참고인이 11명인데 모두 합쳐서 42명의 이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켰거든요. 예. 불렀는데 이 정도 규모라면 보면 국회에서 단단히 좀 벼르고 있다. 네. 밝혀내겠다. 네. 이런 좀 각오를 다지고 있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죠. 예. 자, 가해자로 지목받았던 김도환 선수는 뒤늦게 폭행을 인정하고 사죄했는데요. 예. 뭐 지금 YTN 리포트를 통해서 나왔지만. 예. 김규봉 전 감독과 안주현 운동 처방사 장윤정 선수는 아직도 폭행 부인하고 있다고요? 예, 그랬죠. 이제 폭행 부인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이 폭행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정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예. 더군다나 이 김규봉 전 감독, 안주현 운동 처방사 장윤정 선수는 이제 폭행을 부인하면서 철인 삼종협회에서 이 장윤정 선수하고 김규봉 전 감독은 영구 제명 징계를 받았거든요. 이 징계에 불복했어요. 그래서 대한체육회에다가 징계가 너무 과하다. 다시 한번 제고를 해달라고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이 폭행 여부야 김규봉 전 감독은 어제 이제 구속이 됐고요. 이 안주현 운동처방사는 이 13일에 구속이 됐는데 경찰 수사에 따라서 폭행 여부는 가려지겠지만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 듣고 싶은 말, 폭행이 있다 없다 이 여부를 떠나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어쨌든 안타까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사죄한다. 이런 얘기를 솔직한 이런 심정 고백을 좀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도환 선수가 오늘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뭐 양심 선언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렇죠. 자, 폭행도 폭행이지만 최석현 선수가 무려 6곳에 진정을 냈는데 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청문회에서 좀 속 시원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 바로 6군데 진정했는데 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했을까 이것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박찬영 경주시 경찰청장 또 이제 그 의사 행사를 했던 그 안주현 운동처방사가 그 전에 이제 근무했던 이 백천 평안내과의 이시혁 원장 또 이 대한체육회의 김진환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철인삼종협회 기우경 부장 등이 오늘 출석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런 증인과 참고인들을 불러서 이제 이 국회의 그 청문회 위원들이 왜 최석현 선수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인권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따져볼 예정인데 그동안의 청문회를 보면은 증인이나 참고인 등이 뭐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도의적으로 사죄를 한다, 책임을 느낀다 이런 얘기까지는 갔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만한 일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태도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과연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 이상의 이 솔직한 답변이 나올까에 대해서는 의미가 가기도 하고요. 이 게다가 오늘 청문회에서는 이 최석현 선수를 직접적으로 조사를 했던 대한체육회 이 클린 스포츠 센터 있죠. 그리고 또 스포츠 인권센터의 조사관들은 스트레스, 뭐 수면 장애 등의 이유로
불출석하거든요. 네. 이런 점들을 봐서 오늘 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런 지점들이 네. 명명백백하게 밝혀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좀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건 은폐 시도하는 정황이 뭐 나오고 있고. 그런데 예. 근데 철인 삼정협회는 사실 인권 의식이 있는가 이 의심을 할 만한 그런 또 증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요. 좀 답답합니다. 예. 이런 얘기 예. 들을수록. 그러니까 이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장윤정 선수 있죠. 예. 이 장윤정 선수가 이 철인 삼정협회의 선수위원회 위원이었었거든요. 네. 그 선수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선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위원회입니다. 네. 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요. 이 또 규정을 보면 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은 직권으로 조사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최숙현 선수가 천인 삼정협회에 진정을 했거든요. 네. 이때에도 이 장윤정 선수가 선수위원회 위원이었었어요. 아 그때도. 예.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피해자의 진정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거였죠. 예. 더군다나 이 천인 삼정협회가 이 장윤정 선수가 진정하게 되면서 2월 14일에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걸 인지를 했거든요. 예. 2월 14일에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윤정 선수에게 올해의 선수상 시상을 네. 강행을 했죠. 네. 그러니까 뭐 인권이나 폭행 사건 터졌을 때 이게 얼마나 중대하고 선수 보호, 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말의 예. 고민도 없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분노를 살 만한 예. 일이 너무 많네요. 자, 이번엔 좀 좋은 소식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드필드에서 아주 정확한 스루 패스라든지 이런 걸로. 그렇죠. 킬 패스라고 우리가 킬 패스를 얘기하죠. 해주는 예. 그 유명한 선수. 자, 기성용 선수를 K리그에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는 건데. 자, 어제 FC 서울이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K리그 팬들을 넘어서 뭐 우리 국민 모두가 기성용 선수는 한번 보고 싶어 하죠. 예. 이 K리그 전체의 어떤 그 부흥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제 FC 서울이 우리가 드디어 기성용 선수를 영입을 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야구는 이 연봉을 공개하거든요. 근데 네. 축구는 연봉을 공개를 안 해요. 근데 네, 계약 네. 기간은 네. 3년 6개월 이 계약 기간은 밝혀졌고요. 이제 예. 기성용 선수가 2006년에 서울에서 이제 데뷔를 했고 2009년까지 뛰다가 2009년에 스코틀랜드 셀틱 FC로 이적을 했거든요. 맞아요. 2009년에 셀틱. 예. 그리고 지난해까지 유럽에서 뛰고 11년 만에 다시 이제 K리그로 돌아온 건데 예. 복귀가 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올해 초에 네. FC 서울과 복귀 협상을 벌였다가 협상이 결렬이 됐죠. 네네네. 협상이 결렬된 직후에 기성용 선수가 자신의 SNS에다가 FC 서울을 향해서 나를 갖고 놀지 말아라. 네. 나 갖고 놀지 말아라. 예. 이런 이제 감정적인 글을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네. 이제 결국에 다시 FC 서울 유니폼을 입게 됐고요. 예. 팬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죠. 네. 자,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에서 뛰면 아무래도 이제 축구 팬들에게 K리그에 더 관심 더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예. 그런 하여튼 정말 경사가 될 수 있을 텐데 FC 서울도 기성용 효과를 누릴까요? 이제 그 점이 이제 가장 네.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FC 서울이 또 공교롭게도 올해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K리그 1, 그러니까 K리그 1부 리그가 12개 팀이거든요. 예. 이 12개 팀 가운데 현재 FC 서울이 11위예요. 11위. 자칫하면은 네. 2부 리그로 강등될, 이대로라면 2부 리그로 이제 강등될 수도 네. 있거든요. 예. 근데 FC 서울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가 그 게임 메이커가 네. 부재하죠. 네. 미드필드에서 예. 해주시는. 미드필드에서 게임 메이커가 부재하면 네. 공격과 수비에서 갖고 있는 전력을 제대로 예. 풀어나가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자리를 이제 기성용 선수가 메꾸게 되면 앞서 말씀해 주신 이제 킬패스 또 이제 기성용 선수가 패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공격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네. 그리고 최대 약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그 수비 불안도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네. 해보는데 예. 그래도 K리그가 그동안 네. 발전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에 합류했다고 FC 서울이 당장 네. 중위권에 오를 수 있을지 이것도 네. 이제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죠. 사실 이 기성용 선수가 예전에 FC 셀틱 FC 있을 때는 예. 보면 킬패스뿐만이 아니고 멀리 중거리에서 그쵸. 성공시킨 그 중거리 슛도 굉장히 거의 뭐 이제
작품에 가까운 슛도 많았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네. 지점에서 예.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네. 중거리 슛 네. 때리는 네. 이 킥 능력이 굉장히 예. 뛰어났고요. 예. 그래서 대표팀에 있을 때는 주로 이제 코너킥과 프리킥 네. 전담을 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오면서 예. 그 킥 능력을 보여주는 면들이 좀 줄어들더라고 보니까 이게 예. 아무래도 뭐 팀에서의 어떤 뭐 감독이 주문한 그런 역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뭐 이제 돌아왔으니 뭐 킬패스도 그렇고 중거리슛도 그렇고 좀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감독과 선수의 궁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선수의 능력이 아무리 출중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 감독의 전술이 이 선수에게 다른 걸 요구하게 되면은 네.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힘든데 네. 해외에서 복귀한 우리 선수들은 감독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다 이렇게 주문하기 때문에 예. 더욱더 자신의 빛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거죠. 예. 저 축구계 반가운 소식 참 많은데 손흥민 선수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우리 또 다음 제 말이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좀 해주시고요. 자,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의 2차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13일 첫 기자회견 이후 9일 만인데요. 그동안의 의문과 오해에 대해서 모두 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계속되는 뉴스를 통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롭고 공정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